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를 처음으로 조사했습니다. 운전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2시간 동안 조사한 건데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희생자 9명의 발인도 눈물 속에서 엄수됐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한민정 기자입니다. 딸은 아빠의 영정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일했던 서울시청에 왔습니다. 서울시청 시설팀장 김인병 씨는 딸바보였습니다. 그런 딸이 아빠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서울시청 공무원 윤모 씨도 서소문 청사에 왔습니다.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너희랑 잘 보내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스럽게 국화꽃을 올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승진 소식이 이별 통보가 될 줄 몰랐던 동료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축하를 받던 은행원 박모 씨는 이젠 마지막 배웅을 받습니다. 검은색 운구 차량이 나오고 유족과 동료들이 조용히 뒤따릅니다. 이번 사고로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또 다른 은행 동료 3명의 발인도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휴가를 내고 온 동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00명 넘게 모인 동료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운구차의 출발을 지켜봤습니다. 희생자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슬픔과 비통함만이 가득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지훈 기자입니다. 운전자 차모 씨는 사고 직후 주변에 급발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차 씨 부인도 이틀 전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차 씨는 오늘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이었다고 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엔 식사 이후 일상적인 대화 한마디와 어라는 외마디 비명만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발진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없는 겁니다.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차 씨가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기록장치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가속 페달 작동과 핸들 조작 여부 등이 담겨 있어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오늘 국과수의 현장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레이저 스캐너잖아요. 요거 갖다가 그럼 3D로 뭐 재현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시나요? 그런 걸 위한 기본 작업.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차 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과 술이 놓인 현장에 누군가 빨간 글씨로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두고 갔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인데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경찰이 CCTV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참사 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헌화를 합니다. 음료와 술을 두거나 편지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사 3일 만에 이 추모 공간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이 붙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적힌 글엔 추모가 아닌 희생자들에 대한 비아냥이 담겼습니다. 믿기지 않는 그런 행동인 것 같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아오고 있다는 게 조금 놀랍고. 이 글을 포함해 다른 조롱글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세상이 너무 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좀 관심을 너무 받고 싶어 한다.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자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추모 현장에서 발견된 조롱글 작성자도 찾고 있습니다. CCTV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참고해 작성자를 특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조롱성 글들도 모니터링 중입니다.
반복적으로 글이 유포되면 수사에 착수하고 글이 올라온 온라인 게시판은 접속 차단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인도 가드레일이 아무 소용 없었다는데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냐는 건데 서울시는 뒤늦게 성능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아유, 많이 불안하죠. 반대편에서 와서 박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모든 게. 길을 걷는 것조차 무섭습니다. 당연히 이 가드레일이 차를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번 사고를 보니까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도에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갑자기 돌진할 때 이런 거는 약하니까. 가드레일은 크게 차량용과 보행자용으로 나뉩니다. 차량용은 충돌 시험 등을 거쳐 강도를 9개 등급으로 구분하지만 보행자용은 모두 무등급입니다. 안전보다 무단횡단을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연한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울타리 성격이라는 거죠. 무섭게 달리는 차 앞에선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시는 가드레일 성능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충북 음성에서 차량이 인도를 덮쳐 10대 여학생 2명이 숨지자 주변 도로에는 차량용 가드레일이 설치됐습니다. 차량이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행자 보호는 아니고 차량용 가드레일이 좀 가깝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울시는 유동인구와 사고 위험이 큰 구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어떻게 가드레일을 보강할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급발진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페달 블랙박스를 찾는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급발진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에 일단 페달 옆에 카메라라도 설치해 두겠다는 겁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차가 멈춘 직후 역주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어제 중앙의료원에 돌진한 기사가 처음 꺼낸 단어도 급발진이었습니다. 지난 5년 급발진 사고 주장 신고는 400건에 가깝습니다. 실제 의심스러운 사례도 있고 그저 변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블랙박스가 오디오가 없으면 그건 헛방이에요, 헛방. CCTV 100개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문제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재현 실험 결과를 보면 사고 기록 장치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운전자들은 자구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또 많이 찾으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급발진 우려 때문에 더 많이 찾으십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은 페달 옆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되어 있으면 운전자분이 주장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자동차 제조사들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책 방안인 급가속 제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술적 대책 마련까지.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자는 도연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동입증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옆나라 일본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가속 페달을 실수로 밟더라도 가속을 억제하는 장치를 의무화할 방침인데 5년 전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모녀가 숨진 사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점심시간 대낮에 도로에 널브러진 차들. 지난 2019년 4월 있었던 이케부쿠로 폭주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87세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버리면서 150m를 시속 96km로 돌진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모녀가 이 사고로 숨지고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세워진 위령비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평온한 일상을 빼앗기는 사람이 다시는 없기를 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꽃다발도 있는데요. 여전히 이러한 불행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사고 이후 고령자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 75세 이상 운전자에겐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것을 종용하고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시험 등이 생겨났습니다. 私73だけどもう免許返しました。あ、そうなんですか。もう70過ぎたからね。はい。運転しない方がいいですよ。他人に迷惑かけるからね。
하지만 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지방 등 차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큰 효과는 보지 못하는 상황. 지난달 30일 이바라키현의 한 주차장에서도 후진하던 차 운전자가 엑셀을 밟아 서 있던 2명을 쳐 1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망사고 비율은 비고령 운전자의 2배에 달했고 이 중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하는 등 부적절한 운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우인해 세게 밟는 경우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장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데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죠? 네, 1시간쯤 전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이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그간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안철수 의원이 참석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이 특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법안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곳 노텐더홀에서 특검법 단독 통과에 항의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여야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일단 연기됐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종결 문제를 놓고도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있었다고요? 네, 여당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을 막겠다며 어제 오후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곧바로 토론 종결 동의안을 내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시작 24시간 만인 오늘 오후 3시 50분쯤 토론을 중지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토론을 중지시키려 한다고 반발하며 의장석으로 모여들었는데요. 당시 상황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있어요. 1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예정보다 2시간 정도 늦게 토론이 종료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의혹을 만들어 부풀린 특검을 받으면 앞으로도 모든 사안에 특검한다고 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오는 19일 최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 여당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네, 국회에서 이승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방송에 대해 흉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첫 일성부터 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했던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왜 이런 정치적인 탄핵 사태가 벌어졌나?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발의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 보도 등을 가짜 허위 기사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나아가 공영방송이 흉기가 되었다며 바로잡아야 할 개혁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방송은,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MBC, KBS, EBS 등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공영방송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MBC 기자로 재직하며 MBC 민영화를 주도하다 사내 기자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총선에 출마했으며 지난 대선에선 윤 대통령 캠프 언론특보를 지냈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이 정부의 야욕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
편승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최종 임명할 경우 야당에서 또 한 번 탄핵도 예고하고 있어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 민주당과 검찰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일선 검사들까지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강행한다는 방침인데 당 내부에선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낸 검사 4명의 탄핵안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거나 사건 관계인과 뒷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4명 모두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를 수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주 36분간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도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사장 20여 명을 비롯해 검사 200여 명도 내부망에 댓글을 쓰며 탄핵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에 이어 다른 검찰청에서도 집단 성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의 경우 음주 뒤 용변을 보고 청사를 훼손했다는 게 주요 탄핵 사유로 들어간 걸 두고 전형적인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주변인들을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탄핵안을 발의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반발에 날을 세웠습니다. 너무 오만한 조직이고요. 그런 문제를 더 성찰해야 되지. 입장문 내고 국회에 대들고 이런.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 전 대표 수사와 상관없다고 하지만 대부분 관련이 있다며 복수나 힘싸움일 뿐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경기 지역은 많게는 80mm, 충남 지역은 100mm 넘는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경기 성남시 탄천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강나연 기자, 그곳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이곳 성남 탄천은 장마철마다 폭우로 자주 범람하는 곳인데요. 오늘은 아직은 흐리기만 한 상태라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이렇게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네, 밤사이 비가 얼마나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밤사이 빗줄기는 더 강해집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지만 강도가 세서 곳곳에 물폭탄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에는 내일 새벽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서부 지역과 전북은 많게는 80mm, 충남권에는 100mm 이상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면 안전도 걱정이잖아요. 특히 조심해야 할 점들 짚어볼까요? 오늘 비는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데 이미 이번 주 초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더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하천변 산책로나 또 지하차도는 고립될 수 있어 출입을 자제해야 하고 또 집 주변 빗물 배수구나 인근 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침수로 자동차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데다 젖은 도로는 제동 거리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만큼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언제까지 올 걸로 예보되고 있습니까?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토요일 새벽부터 주말 내내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도 여전히 덥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 탄천에서 JTBC 강나현입니다. 스포츠센터 대표가 부하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사건. 뉴스룸은 당시 CCTV 영상 등을 입수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CCTV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걸로 의심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문에선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광일 PD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막대기 살인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가해자 한모 씨가 피해자 고재영 씨의 음주운전을 말리다 화가 나 폭행이 시작됐다고 돼 있습니다.
또 고 씨가 껴안으려고 해 기분이 나빴다고도 돼 있습니다. 모두 한 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려다가 화를 불러와서 맞아내고 남자를 껴안으려고 해서 맞아내고 그래서 죽은 애로 된 거? 자꾸 그런 이미지화가 되는 게 근데 저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사실 재영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JTBC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조서입니다. 검찰이 한 씨에게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한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직접 운전한 영상을 제시하자 말을 바꿉니다. 한 씨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영상이 있으니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고 씨가 껴안아서 화가 났다는 부분도 CCTV를 보면 맥락이 보입니다. 고 씨가 바닥에 술을 흘려 가해자 한 씨가 청소기를 들자 고 씨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절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진술하거나 이러지 못했고 CCTV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한 씨의 이상 행동도 보입니다. 한 씨가 반복해서 고 씨의 특정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장면입니다. 몸에 막대기를 넣은 뒤에도 성추행으로 보이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살인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성범죄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사기관도 한 씨에게 이 부분을 반복해 물었지만 한 씨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소장에도 판결문에도 성범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한 탐사 보도팀 최강일 PD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 PD, 이게 3년 전 사건인데 CCTV가 이제서야 공개가 됐단 말이죠.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애초에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족들은 CCTV를 비롯한 사건 기록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유족들은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에야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도 6달이 더 걸린 거잖아요. 이 절차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검찰은 처음에게 유족에게 이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파손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는데요. 파손됐다? 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검찰은 여분의 CD를 찾았다며 이것을 유족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자료나 재판 자료가 공개된 것도 언론 보도가 계기가 된 건데 네. 이 공개된 자료에도 의문점이 많아 보이잖아요. 네, 경찰은 112 신고 당시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누나를 찾느라 경찰력이 소모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네. 하지만 유족이 입수한 112 신고 녹취록에는 누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누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이 녹취록상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 보도를 보면서 의문이 갔던 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경찰이 보고도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이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네,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분 30초가량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다 관할 경찰서인 서대문 경찰서 경찰 4명이 도착하자 현장을 떠납니다. 네. 남은 경찰 4명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한 씨와 10분간 대화하다 철수합니다. 서대문 경찰서 입장에선 가해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했기에 내일 신고하겠다는 한 씨의 말을 믿었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처음 도착한 마포 경찰서에선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한 씨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저렇게 설명을 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경찰이 피해자 심장이 뛰는지를 확인하고 또 범행 도구였던 막대기를 사진을 또 찍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철수해도 괜찮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네, 경찰은 준비 서면에서 당시 현장에선 고재영 씨에 대한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혈흔이 묻어있던 노란색 플라스틱 봉이 입구 쪽 빨간색 발판에 놓여 있었는데 발판 색깔 때문에 혈흔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 영상 보이는 것처럼 바닥이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피자국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예, 그런 주장인데요. 사실 이 노란색 플라스틱 봉이기 때문에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제기하는 의혹들도 이 CCTV를 보지 않았다면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CCTV를 입수하는데 3년이 걸렸단 말이죠. 네, 예전에 저희가 보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CCTV가 공개됐고 가해자의 추가 범죄 혐의도 파악이 됐었습니다. 이런 강력 사건들도 피해자나 유족들이 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광일 P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가던 80대 할머니가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5일장이라 노점과 주정차 차량으로 붐비던 도로에서 차들 사이를 피해 다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물건 파는 노점 천막과 5일장을 찾은 손님들이 된 차들이 차로 하나를 점령했습니다.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신호에 걸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그 사이로 차량에 가려 안 보였던 몸집 작은 할머니가 폐지 수레를 끌고 나타납니다. 길을 막은 천막을 비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순간 바뀐 신호에 출발하던 트럭 운전자는 할머니를 못 봤습니다. 다 이렇게 일그러져서 아예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되게 좀 처참했어요. 바퀴에 깔린 80대 할머니는 그대로 숨졌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어요. 하루에 많이 하면 한 10,000원 정도에서 12,000원 정도, 보통 6,000~7,000원도 하시고. 이날은 오전에 한 수레를 나르고 다시 나선 참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수레는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위험한데 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방은 괜찮아. 장날이지. 장날은 일로 댕겨. 일로 못 댕겨. 평소에는 인도에 최대한 가깝게 붙어 다니지만 장날 노점과 주정차 차량이 많아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 내가 조심해야지. 안 그래요? 벌이 먹고 살라고 나왔는데 못하기는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관할구청은 이제야 안전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난해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같은 고급차 몰다 사람 치고 흉기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져 큰 공분을 샀죠. 경찰이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투약해준 병원 2곳을 수사해 4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CCTV를 공개했습니다. 약을 더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고 약에 취해 몸을 떠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병원에 불이 켜집니다. 침대에 누운 환자는 5만 원짜리 현금부터 셉니다. 환자에게 무언가를 투약합니다. 잠시 뒤 몸을 벌벌 떨며 비틀거립니다. 지난해 9월 약에 취한 채 람보르기니를 운전하다 주차 시비가 붙어 흉기를 휘두른 홍모 씨가 범행 후 또다시 투약을 하러 온 겁니다. 또 다른 환자는 약에 취해 돈도 제대로 세지 못합니다. 경련에 몸을 떨고 침대 밑으로 떨어집니다. 약을 더 달라고 두 손 모아 빌기까지 합니다. 추가로 주사를 놓아주자 의료진에게 손가락 하트를 보입니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맞는 겁니다. 한 번 맞을 때마다 10에서 20만 원씩 냈습니다. 이 약이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4년 동안 75명의 환자들이 모두 8,921번, 12억 5,400만 원어치를 맞았습니다. 한 명이 하루에 56번을 맞기도 했습니다. 수면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받았음에도 약사법상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어 형사처벌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난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사람을 쳐 숨지게 한 신모 씨도 또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맞았습니다. 신 씨 말고도 이 병원에 1년 4개월 동안 28명이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두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2명을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을 검거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5개월째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자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늘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픈 아이가 치료를 못 받고 엄마와 이별할까 봐 내일이 오는 게 두렵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희소 유전병인 코넬리아드 랑게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23살 박하은 씨. 3살 수준 지능에 손가락은 하나씩만 있습니다. 이런 딸을 위해 어머니는 오늘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은이는 앞으로도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장기간 파업으로 내 딸이 치료도 못 받고 저와 이별할까 봐 오늘이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등 200여 명이 의사들의 집단 이탈과 휴진을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피해이고 불안으로 투명의지를 잃어 치료를 포기하는 피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의료진 파업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면택 의료회장은 선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형 당뇨 환자는 전공의가 떠난 뒤 제때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입원해서 해야 되는 게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입원 사태 도중 췌장암 4기를 진단받은 환자는 치료가 자꾸 늦어져 불안해했습니다. 폐, 간, 갑상선, 그다음에 복막에 쫙 퍼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암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가서 혈액 검사하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다음에 뭐 이제 자꾸 늘어지는. 이 환자가 다니는 서울 아산병원도 오늘부터 세브란스 병원처럼 휴진하겠다고 한 상황에 환자들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이 파업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그냥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JTBC 황예린입니다. 이번 사태로 환자들뿐 아니라 간호사, 간병인 등 병원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여파가 예비 간호사에게도 덮쳤습니다. 대형 병원들이 진료를 줄이면서 신규 채용을 사실상 멈췄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간호대학 4학년생 송민규 씨는 취업을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보통 5월부터 병원의 간호사 채용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공고조차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면접이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저희는 밟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대학병원이라든지 여러 2차 병원에서 공고가 뜨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막연한.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채용 일정에 따르면 18개 병원이 7월에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 중 공고를 낸 건 중앙대병원 한 곳뿐입니다. 한 해 배출되는 간호사의 10%인 2,500여 명을 뽑는 빅5 병원의 하반기 채용 일정도 불투명합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많은 병원이 기존 간호사들을 무급휴가 보내고 올해 초 뽑은 신규 간호사들은 아직 발령도 못 내 대기 중이라며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비 간호사들은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간호대학생들의 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생계 유지, 학자금 대출 상환 등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런 취업난 때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이 전공의 파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빨리 좀 해결이 돼서. 하지만 근무 중인 전공의는 여전히 13,000여 명 중 8%에 불과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일회용 컵을 쓸 때 보증금 300원을 받고 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주는 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2년 전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 폐기 수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를 믿고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손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인쇄기가 멈춰 있습니다. 원래 일회용 컵에 붙일 바코드 용지를 찍어낼 목적이었지만 이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정부가 여론에 밀려 보증금 제도를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정부 기관이고를 믿었지만 결국 저한테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박 씨는 2년 전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한 58억짜리 바코드 인쇄 사업을 따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장비도 새로 사고 사람도 늘렸습니다. 40억 원가량을 투자했는데 이게 고스란히 손실이 됐습니다. 바코드 라벨을 리딩해가지고 저쪽 컴퓨터로 보내주고 확인하는 장치인데 이 한 대에 뭐 1억씩 한 기계를 전혀 쓸모없고 지금은 아무 사용도 안 하고. 계약 물량은 14억 장이지만 실제 찍어낸 건 5,800만 장, 4%에 불과합니다. 그러는 사이 계약은 지난해 말 끝나버렸습니다. 저희는 잘못한 게 없고 저희는 계약 기간 다 지켰고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받은 금액은 총 58억에서 2억밖에 없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천안에 있는 다른 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 조폐공사와 20억 원 가까운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기간 동안 찍어낸 건 계약 물량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업 기간 끝나고 뭐 연락도 없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좀 사기당한 기분? 진짜로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결국 두 기업은 조폐공사를 상대로 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조폐공사는 환경부의 사업 축소로 공사 역시 어려운 입장이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 역시 정부가 책임이 있다면서도 보상금액에 이견이 있어 소송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떠하는 가운데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맨발 걷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여러 지자체가 맨발로 걷기 편한 황토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멀쩡한 숲길을 뜯어내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주민 불만이 잇따르며 공사를 하담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도심 속 숲길로 맨발의 어르신들이 모여듭니다. 갈퀴로 젖은 흙을 파내 발을 묻습니다. 잠시 온다서 저도 열심히 해놓은 건데. 또 다른 공원으로 가봤습니다. 여기도 아침부터 맨발 산책에 나선 시민들이 많습니다. 돌풀이도 있는 것도 이게 걷다 보면 이렇게 지압이 돼요. 몸의 변화가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맨발 걷기 열풍이 이어지자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황토길 조성에 나섰습니다. 특별 예산까지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했고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만들고 있는 산책로입니다. 산 아래에 위치한 아파트와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산사태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가름막이나 사탕 스캔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갑자기 그게 이제 또 산사태 얘기로 가더라고요. 이러면서 진행하던 공사들이 일부 중단됐습니다. 서울 홍은동 주민 200여 명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8억 5천만 원을 들여갖고 자연 그대로의 황토길을 왜 돈 들여 갈아엎느냐고 항의했습니다. 흙이 마사토보다 훨씬 이게 미생물도 많고 이게 건강에 좋은데. 예, 여기가 황토길이에요. 자연 그대로. 산책로와 아파트 거리가 10m도 안 돼 사생활 침해가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야간 산행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한 20명 막 이런 분들이 다 이 머리에다가 저기 랜턴 켜고 이 길로 막 오시면서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불안하죠. 한때 유행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구청장이 추적 사업으로밖에 생각 안 됩니다. 또 유행 지나가면 또 시무룩해질걸요. 서울자치구 25곳 중 17곳이 맨발 걷기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는지 만든 곳을 제대로 관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이성대 기자가 휴가를 마치고 정말 돌아왔습니다. 휴가가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짧았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자, 주진우 의원 어젯밤부터 5시간 정도 발언을 이어갔는데 최상병 사망 사건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니네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게 군인이 또 20대 청년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군 장비에 비유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한 건데 계속해서 한번 더 들어보시죠. 네. 물론 이번은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죠.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신 것처럼 만약에 주 의원의 주장대로면 법 체계의 어떤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수정안을 내든지 야당과 협상을 해서 그 내용을 바꿔가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자, 무엇보다도 잘못된 지시로 사망한 젊은 군인 사건을 군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 의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란 점이고 손괴가 아니라 사망이다. 장비는 새로 사면 되겠지만 아들은 도대체 어디서 되찾느냐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서 임성근 전 사단장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탄원서에 그렇게 썼죠. 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
라고 썼다가 이것도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안이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다 보니 무리한 주장들이 주로 여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참고로 주진우 의원 이번에 필리버스터 발언 중에 군 계급을 좀 잘못 설명하는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요. 뭐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런 일반 병사들도 이런 식으로 입건될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일병, 이병, 상병이라고 한 거죠 지금. 순서가 좀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이상해 보이죠.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주로 이제 군의 어떤 의무 복무 대상이 아니거나 미필, 군 면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1병, 2병, 3병으로 좀 오해하는 경우,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화제가 되고 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병, 1병이 계급순위 맞습니다. 2병이 먼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도 잘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면서 1병, 2병, 상병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그 연예인처럼 좀 헷갈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주진우 의원 병역을 좀 찾아봤더니 자, 5급 전시 동원 병입니다. 전시 근로역이 뭐냐면 전쟁 시에만 징집이 되는, 바꿔 얘기하면 사실상 군 면제라는 겁니다. 네. 자, 결국에 이제 미필이면 군의 어떤 계급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문제도 아니라 군부대 안에서 젊은 군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라는 그 도중에 이런 기본적인 팩트를 틀린 것도 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필리버스터 도중에 잠이 들어버린 의원들도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화제가 됐었죠. 잠깐 보시면요. 자,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과 최수진 의원이었는데 필리버스터가 길게 하다 보니까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새벽 시간이 아니라 어제 오후 한 4시 타임입니다. 처음 시작한 그 첫 주자 발언 상황이었고요. 야당 발언도 아니라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의 발언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러자 김 의원과 최수진 의원 모두 자, 부끄럽다,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오래된 만남.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여당의 당권 주자들이 모두 다 대부분 출동을 했습니다. 관심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이었는데 잠깐 보시면요. 네. 자, 윤 대통령 나경원 의원과 저렇게 인사하고 원희룡 후보와도 인사를 했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환하게 인사를 하죠. 자, 한 전 비대위원장은 그냥 평소 같은 표정으로 인사를 해서 상당히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스치듯이 인사를 했네요. 아무래도 두 사람 요즘에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많다 보니까 오늘 만남이 좀 관심이 쏠렸잖아요. 그렇습니다. 3월 말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처음 만난 것이고 총선 참패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 뒤에 밥을 먹자라는 윤 대통령의 제안을 계속 거부하면서 거리두기를 해왔었죠. 자, 그런데 이제 당대표 출마하면서 제3자 특검 추첨에 대해서 카드를 던지면서 차별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 네. 다른 후보들이 일제히 배신자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한 전 비대위원장은 최상병 특검법 이제 오늘부로 새 선택지가 생겼다, 판이 바뀌었다라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후보 교체 요구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바이든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당 안팎에서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을 불러 모아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The president was very clear that he is in this to win this. And the president is our nominee. The president is our party leader. 바이든은 최근 건강검진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주지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유력한 대안 주자로 꼽히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을 지원 사격했습니다. Are you ready to lead the country if necessary? I am proud to be Joe Biden's running mate. 하지만 당내 균열은 오히려 커질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복수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방안의 당락이나 다름없다고 조롱하면서 불만이 댐처럼 터졌다는 겁니다. 하원의 민주당 수장인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바이든이 물러날 경우 해리스가 가장 낫다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플랜 B 가동에 들어간 건데 새 후보를 선출할 구체적인 방식까지 나왔습니다. The process that's already in place to make it a mini primary, Kamala Harris would acquit herself very well in that kind of a process. 이런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여론조사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여론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바이든이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우리 양궁 국가대표가 로봇 궁사와 싸운다면 어떨까요? 파리올림픽을 앞둔 극한의 실험, 오늘 그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온누리 기자가 전합니다. 파리올림픽 양궁장을 그대로 본뜬 진천선수촌 양궁장. 이곳에 낯선 기계가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슈팅 로봇. 정확하게 활을 쏘는 로봇 궁사입니다. 양궁협회의 의뢰로 1년간 연구해 제작된 양궁 로봇인데 오늘 처음으로 남자팀 김우진, 여자팀 임시현과 대결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김우진조차 웃음을 터뜨렸을 만큼 정확한 슛을 자랑한 로봇은 초반 2발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점에 꽂아 넣었습니다. 제가 항상 내 몸이 기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 기계가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로봇 궁사의 명중 비결은 바람 센서에 있었습니다. 양궁 선수들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정중앙 대신 다른 곳을 겨냥하는 이른바 5조준을 해 10점을 노리는데 양궁 로봇 역시 바람을 읽은 뒤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조준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김우진은 끝까지 동점을 이루다 마지막 한 발로 승부를 결정하는 슛오프에서 아쉽게 졌고 임시현은 마지막 세트에서 로봇에 밀려났습니다. 오늘 선보인 양궁 로봇은 다음 주부터 우리 대표팀 훈련에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양궁 로봇의 탄생 덕에 선수들은 완벽한 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중 응원이 쏟아지는 올림픽을 가정해 야구장, 축구장으로 가 함성 속에서 경기하고 폭우 속에서도 화를 놓지 않으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했던 양궁 대표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는 로봇까지 동원한 파격적인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무더울 때 야구에서 가장 힘든 포지션, 바로 포수입니다. 무거운 장비를 차고 계속 쪼그려 앉아있죠. 그래서 축축 처질 수밖에 없는데 37의 양의지 선수는 요즘이 가장 뜨겁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8회 말 무사말로 양의지가 직구를 결대로 밀어칩니다. 한 점차 승부에서 멀리 달아나는 말로 홈런.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펄쩍 뛰고 격한 세리머니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서 3회에는 추격하는 2점짜리 홈런까지 터뜨렸습니다. 뚝 떨어지는 공을 팔이 풀린 채로 가볍게 돌렸는데 왼쪽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잠실구장에서 홈런 2개를 치면서 양의지는 11년째 홈런을 10개 이상 때려낸 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으로 타석에서도 장난을 치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를 부리고는 하지만 기록은 꾸준합니다. 시즌 초반 주춤했던 타율은 어느덧 3할 4푼까지 올랐는데 장마에 폭염이 덮친 날씨도 37의 나이도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또 어렵지 않게 홈런을 치는 것 같아도 최근에는 타격 자세에 손을 본 게 도움이 됐습니다. 크로스로 들어가서 좀 덮는 스윙을 많이 했는데 오픈하는 걸로 좀 느낌을 바꿔보니까 좀 더 좋은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포수로서 여름을 보내는 건 잔혹합니다. 보호장구에 마스크까지 무거운 장비를 지고 쪼그렸다가 일어나서 공을 던졌다가 지칠 법도 한데 그래도 양의지의 방망이는 매섭게 돌아갑니다. 뭐 특별하고 있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그런 걸 안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JTBC 홍중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 그런데 우리 체육을 책임지는 두 수장의 말싸움은 계속 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체육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니 문체부는 이걸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틀 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 회장의 3번째 연임을 위해 바꿀 성과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원래 예정대로 밀어붙인 겁니다. 이 회장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나를 제외한 다른 체육단체장 연임 제한을 없애달라고 말했습니다. 덥고 습한 찜통더위에 오늘은 양산이 필요했는데요. 다만 늦은 밤 외출하신다면 다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사이 차츰 전국에 비를 뿌리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강수 지속 시간은 짧지만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데요. 충남 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충남 내륙과 호남, 경기 북부에도 많게는 80mm가량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20에서 60mm 정도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천둥, 번개와 함께 세차게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오후까지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로 인해 더욱 후텁지근하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와 제주는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가 예상되고요. 강릉과 제주는 26도로 밤낮으로 무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중부지방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